오늘도 봄가마 타고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가보실까요? 가마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눌러주시면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장터가 서는 날이면 고을 어귀에는 늘 같은 사내가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눈에 띄게 힘이 세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부르면 오고 맡기면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품팔이꾼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그저 그 사내라고 불렀다. 말수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부터 이 고을에 나타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봄날 문득 장터 어귀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줄곧 그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는 말했다. 고향을 잃은 사람 같다고.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었을 거라고. 하지만 품팔이꾼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과거도 앞날도 그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봄이면 논두렁을 고치는 일을, 여름이면 김을 매는 일을, 가을이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일손이 뜸에 품삯을 받기 어려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장작을 패거나 눈을 치우는 일이라도 있으면 감사히 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그는 흥정을 하지 않았다.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마저도 없으면 말없이 돌아섰다. 그러니 늘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쌀전 주인 할머니가 물었다. 이복에 왜 그렇게 살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품팔이꾼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괜찮습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다. 할머니는 혀를 찼지만 그 뒤로도 품팔이꾼을 부를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더 얹어주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착하다고도 했고 어리석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남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밤이면 허름한 사랑채 한편에 몸을 누이고 내일도 누군가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장터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 저 산에 부르면 되겠네. 말은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있었다. 한 번은 무거운 쌀가마를 잘못 싣다가 땅에 쏟은 적이 있었다. 상인은 화를 낼 법도 했지만 품팔이꾼은 말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쌀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았다. 해가 저물도록. 그 모습을 본 상인은 오히려 미안해했다. 됐네, 그만해도 되네. 하지만 품팔이꾼은 끝까지 주워 담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그날도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던 때라 짐은 유난히 많았고 품팔이꾼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새벽같이 나와 벌써 세 번째 짐을 나르고 있었다. 등에는 땀이 배었고 어깨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품삯이 좋았기 때문이다. 장터 곳곳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비싸. 싸게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생선 굽는 냄새, 떡을 찌는 김, 막걸리 익는 향이 뒤섞였다. 아이들은 엿장수 주위를 맴돌았고 여인네들은 무명천을 만지작거렸다. 봄 장터는 살아있었다. 품팔이꾼은 쌀가마를 지고 저자거리를 지나는데 멀리서 힘겹게 걷는 노인을 보았다. 등에 짐을 한가득 진 노인이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웠다. 품팔이꾼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도와야 할 것 같았지만 지금 자신도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갔다. 한 짐을 부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음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가야 했다. 늦으면 품삯을 깎일 터였다. 품팔이꾼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아까 그 노인이었다. 짐을 잔뜩 짊어진 늙은 노인이 휘청이다. 그대로 쓰러진 것이다. 노인의 짐이 쏟아지며 사람들의 발치에 흩어졌다. 무명 천몇 필과 나무 그릇, 곡식 자루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노인네가 무리를 했지. 또 누군가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누가 좀 관가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한 장사치가 말했다. 일이 급해서 말이야. 나중에 누가 좀.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관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나서서 뭐. 누군가는 괜히 엮였다가 탈이라도 날까 싶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숨은 가늘었고 얼굴은 이미 핏기가 없었다. 한여름 땡볕도 아닌데 쓰러진 걸 보니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었다. 품팔이꾼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음 약속 장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늦으면 오늘 품삯 절반은 날아간다. 어쩌면 전부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 돈이면 사흘은 먹고 살 수 있었다. 노인을 업으면 오늘 맡은 품은 틀림없이 날아간다. 그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알고도 잠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듯. 품팔이꾼은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손이 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다. 그리고 품팔이꾼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노인은 힘없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품팔이꾼을 향했다. 품팔이꾼은 그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듯 숙였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다. 노인을 등에 업는 순간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다 뼈만 남은 느낌이었다. 품팔이꾼은 노인을 업고 천천히 일어섰다. 주변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 사내, 또 그러네. 다른 사람이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 늘 가난하지. 노인을 업고 관가 쪽으로 향하는 동안 장터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품팔이꾼의 어깨는 무거웠고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노인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노인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가늘게 들렸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관가까지는 장터에서 반식경은 걸어야 했다. 품팔이꾼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을 터였다. 그날 그가 잃은 것은 품삯뿐만이 아니었다. 하루의 일거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도 함께 사라졌다. 약속을 어긴 품팔이꾼을 다시 부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관가 앞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았다. 관가의 아전들이 노인을 안으로 데려갔다. 품팔이꾼은 그제야 등을 펴고 돌아섰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아전 하나가 나왔다. 잠깐만. 품팔이꾼이 돌아보았다. 아전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노인네가 자네를 부르네. 관가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의원이 곁에서 맥을 짚고 있었다. 노인은 힘없는 손으로 품팔이꾼을 가리켰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며칠만 맡아주게. 품팔이꾼은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크지도 않은 보따리였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
겉보기엔 그저 낡은 무명 보자기에 싼 작은 꾸러미였다. 하지만 무게가 이상했다. 돌덩이를 든 것처럼 무거운 게 아니라 뭔가 책임감 같은 것이 실린 무게였다. 그는 그 무게에 대해 묻지 않았다.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묻지 않았다. 언제 찾으러 오실 건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보따리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보따리는 품팔이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일을 나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곁에 두었다. 처음엔 그냥 맡은 물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보따리를 맡은 뒤로 그의 삶은 더 불편해졌다. 품을 팔러 가도 보따리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일하는 동안 보따리를 어딘가에 걸쳐두어야 했다. 그게 방해가 되었다. 일손을 놓칠 때도 생겼다. 보따리는 대체 왜 가지고 다니나? 사람들이 물었다. 품팔이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번은 무거운 통나무를 나르는 일이 있었다. 둘이서 메어야 하는 통나무였다. 함께 일하던 사내가 물었다. 그 보따리 여기 두고 가지 그러나? 품팔이꾼은 고개를 저었다. 못 둡니다. 사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국 그날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보따리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고 품삯은 반만 받았다. 사내는 투덜거렸다.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또 한 번은 쌀가마를 나르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쌀이 젖으면 안 된다. 서둘러 천막 아래로 옮겨야 했다. 다른 품팔이꾼들은 쌀가마를 날라다 쌓기 바빴다. 그런데 품팔이꾼은 먼저 보따리를 비 안 맞는 곳에 둔 뒤에야 일을 시작했다. 그 사이 쌀가마 2개가 젖었다. 주인은 화를 냈다.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아야겠어. 약속에 늦는 일이 잦아졌고 보따리를 내려놓을 틈이 없어 일손을 놓치는 날도 늘었다. 품삯은 줄어들었고 부르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래도 품팔이꾼은 보따리를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저 보따리에 뭐가 들었길래? 금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귀한 약재, 추측은 꼬리를 물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 보따리에 애군이 붙었다. 그래, 그 보따리를 맡은 뒤로 저 사람 운이 기울었어. 괜히 남의 짐을 맡아서 화를 자초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돌았다. 누군가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저 보따리 버리는 게 나을 텐데. 하지만 품팔이꾼은 그 말들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밤이 되면 보따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보따리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지. 하지만 그때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걸 버리면 조금은 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면 다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도 자신을 다시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인이 쓰러져 있던 장터에 흘바닥이 떠올랐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 순간이. 그 기억은 언제나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쌀전 할머니가 어느 날 물었다. 그 보따리 대체 뭐가 들었기에 그렇게 지키나? 품팔이꾼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모릅니다. 할머니가 놀라 물었다. 안 열어봤다는 거야? 품팔이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짐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참 답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날도 할머니는 밥 한 그릇을 더 얹어 주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보따리를 맡은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식도 없었다. 품팔이꾼은 묻지 않았다. 다만 보따리를 계속 지켰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 우물이 말랐다.
한여름도 아닌데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당황했다.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우물을 파보았지만 물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김서방네 소가 갑자기 죽었다. 멀쩡하던 소가 아침에 쓰러져 있었다. 의원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서방은 울상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나? 그 다음 주에는 이 씨네 아이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약을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계속 생기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가 갑자기 고사하기 시작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나무가 하루아침에 잎을 떨구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아 수군거렸다. 마을에 애군이 든 게 틀림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 품팔이꾼 보따리 말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 보따리를 맡은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잖아.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맞아. 우물이 마른 것도 그 무렵이었어. 말은 점점 커졌다. 그 보따리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저주받은 물건인지도 몰라. 아니면 도둑질한 물건일 수도 있고. 추측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원망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품팔이꾼을 찾아갔다. 열댓 명이 그를 애워쌌다. 그 보따리 열어봐야겠네. 품팔이꾼은 고개를 저었다. 모지어입니다. 왜 모지어나? 혹시 숨길 게 있는 거 아냐? 품팔이꾼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서방이 나섰다. 내 소가 죽었어. 그게 그 보따리 때문이라면 이 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이가 앓아누웠네. 혹시라도 그 보따리에 저주라도 걸려 있다면 어쩔 건가? 품팔이꾼은 보따리를 꼭 안았다. 남의 짐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아직도 그 소리야? 노인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그 보따리 주인도 없는 거라고. 한 젊은이가 손을 뻗었다. 내가 빼앗아서라도 열어보겠어. 품팔이꾼은 물러섰다. 하지만 뺏기지는 않았다. 젊은이가 화를 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마을이 이 지경인데. 품팔이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남의 짐은 끝까지 남의 짐입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긴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제정신이야? 보따리에 홀린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다. 품팔이꾼을 마을에서 내쫓자는 의견도 나왔다. 저 보따리가 마을에 있는 한 애군은 계속될 거야. 어떤 이는 더 나아가 말했다. 보따리를 태워 없애야 해. 쌀전 할머니가 나섰다. 함부로 남의 물건을 어찌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할머니는 모르시는 거야.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품팔이꾼은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보따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밤에는 누군가 그의 처소에 돌을 던졌다. 보따리를 내놔, 마을에서 나가. 그때마다 품팔이꾼은 말없이 보따리를 짊어졌다. 마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사람처럼. 마을의 애군이 자신 때문이라면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듯이. 어느 밤 누군가 보따리를 훔치려 했다. 품팔이꾼이 잠든 사이에 살금살금 다가왔다. 하지만 품팔이꾼은 보따리를 안고 자고 있었다. 도둑은 그를 밀쳤다. 품팔이꾼이 깨어났다. 둘은 한참을 실랑이 했다. 결국 도둑은 빈손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품팔이꾼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고도 외면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자업자득이지. 품팔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품팔이꾼은 여전히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보따리를 맡은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의 눈총은 여전했고 일거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보따리를 놓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쌀전 할머니가 품팔이꾼을 불렀다. 오늘은 내가 밥을 좀 푸짐하게 했네. 들어와서 먹게. 품팔이꾼은 언제나처럼 보따리를 안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밥상에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물었다. 자네, 그 노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작정인가? 품팔이꾼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네. 그렇게 아파 보였는데. 품팔이꾼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맡은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밥그릇에 밥을 한 술 더 얹어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마을 어귀에 관가의 가마가 나타났다. 가마 앞에는 관가의 아전이 걷고 있었고 뒤에는 심부름꾼 둘이 따랐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지? 누가 잘못이라도 했나? 가마가 마을 한가운데 멈춰 섰다. 발을 내리자 그 노인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 노인 살아 있었어. 관가 가마를 타고 오다니 도대체 누구지? 노인은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관가 옷을 입은 아전이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품팔이하는 사내가 어디 있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품팔이꾼은 마을 끝 허름한 사랑채 앞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보따리를 곁에 두고 노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노인이 품팔이꾼 앞에 섰다. 품팔이꾼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품팔이꾼은 천천히 일어나 절을 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내밀었다. 노인은 보따리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무거웠겠소. 품팔이꾼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다시 물었다. 보따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들었소. 일거리도 잃고 사람들한테 의심도 받고. 품팔이꾼은 여전히 침묵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열어보지 않았소. 품팔이꾼은 고개를 저었다. 남의 짐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오. 노인이 돌아서서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오. 어릴 적 이름은 박문수였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문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40년 전 나는 이 마을을 떠났소. 큰 도시로 가서 장사를 했지. 돈을 벌었고 관가에도 드나들게 되었소. 하지만 늘 내 고향이 그리웠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올해 봄 나는 이 마을에 돌아왔소.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늙었고 마을도 많이 변했소. 나는 며칠 동안 이 마을을 돌아다녔소. 옛 친구들을 찾았지만 다들 세상을 떠났거나 마을을 떠났더군. 그러던 중 장터에서 이 사내를 보았소. 노인이 품팔이꾼을 가리켰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소. 말이 없었지만 일은 정직하게 했지. 흥정도 하지 않고 부르면 왔소. 나는 며칠 동안
이 사내를 지켜보았소.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일부러 쓰러졌소. 무거운 짐을 지고 일부러 비틀거리다가 쓰러진 거요.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지 보고 싶었소. 품팔이꾼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자네를 시험한 것이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소. 이 세상에 아직 정직한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지나갔소. 하지만 자네만 멈춰섰지. 품삯을 잃을 게 뻔한데도 나를 업어주었소. 그 순간 나는 결심했소. 이 사람을 더 시험해 보겠다고. 노인이 보따리를 가리켰다. 이 보따리 안에는 내 재산 목록이 들어있소. 내가 평생 모은 돈과 땅의 목록이지. 하지만 자네는 열어보지 않았소. 넉 달 동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김서방이 앞으로 나왔다. 그럼 우리 마을에 생긴 불행들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보따리와는 무관하오. 우물은 원래 마를 시기였고 소는 병들어 죽었을 뿐이오. 사람들이 불안해서 보따리 탓으로 돌렸을 뿐이지. 노인이 품팔이꾼에게 다가갔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소. 남의 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자네는 모든 것을 이겨냈소. 노인이 관가 아전에게 손짓했다. 아전이 앞으로 나와 문서 하나를 펼쳤다. 이것은 땅 문서요. 이 마을 동쪽 논 5마지기의 소유권을 이 사내에게 넘기는 문서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가 그날 나를 업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소. 하지만 그냥 주고 싶지는 않았소. 자네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보따리를 맡은 뒤 나는 관가에서 자네를 지켜보았소. 자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네를 몰아세우는지 다 보았소. 그래도 자네는 보따리를 지켰소. 훔치지도 버리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정직한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소. 품팔이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노인이 웃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격이 있는 법이요. 노인이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땅 문서, 재산 목록,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노인이 편지를 꺼내 읽었다. 나 박문수는 이 보따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물려준다. 조건은 단 하나. 보따리를 열어보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 것.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노인이 품팔이꾼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그 사람이요. 자네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지켰소.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지켰지. 관가 아전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이 땅은 품팔이꾼, 아니 이진수 씨의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품팔이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자신들이 그를 몰아세웠던 것이, 의심했던 것이 떠올랐다. 김서방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품팔이꾼, 아니 이진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듯이. 쌀전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래, 나는 알고 있었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야. 이진수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 땅으로 자네는 더 이상품을 팔지 않아도 돼요.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지.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굶지는 않을 거요. 이진수는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물었다. 하지만 이진수가 말했다. 저는 품을 파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인이 크게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됐소.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소. 그날 밤 마을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진수를 축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다. 이진수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내 참 복 많다. 이진수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복은 보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자기 선택 안에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노인은 마을을 떠났다. 떠나기 전 이진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네의 정직함을 잊지 마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오. 이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땅.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땅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원칙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진수는 땅을 일구며 살았다.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진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말이 되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었다. 이진수의 땅에는 곡식이 자랐다. 그는 땅을 일구며 생각했다. 그날 노인을 업기로 한 선택. 보따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한 선택. 그 선택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복은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있었다. 올바른 선택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영상에도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숙면하실 수 있도록 수면 음악이 계속되오니 편안히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옵소서.